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밥값에 비유하곤 합니다. 일처리를 잘 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꽤나 부리는 사람한테는 밥값도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요. 반대로 밥값은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밥값이 늘 노동의 가치에 비례해서 주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험한 일, 굳은 일의 최일선에 나서야 하는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렇고요. 그런 사회 문제를 전하는 방송과 언론계에서 일하는 수많은 막내, 프리랜서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밥값은 그저 하루 세 끼 먹는 단순한 식사의 개념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그걸 통한 자아실현 또는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자세나 태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는 세상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터에서 버티고 있는 것, 밥값에 맞지 않은 열정 때문이 아닐지. 밥값에 우선하는 가치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들의 땀방울이 올바로 감 매겨지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유일한 국보인 진남관에 대한 정부 자료 가운데 일부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운영하는 여수시에 소재한 국보 진남관에 대한 자료 중 일부가 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남관에 대한 자료에서 건립 연도에 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기록된 여수 진남관 자료에는 진남관이 임진왜란 시기인 1598년 선조 31년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국내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백과사전에도 건립 시기가 역시 1598년으로 포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수 진남관의 명확한 건립 시기는 임진왜란 발발 시점인 1592년에서 7년 후인 1598년 선조 31년 12월이 아닌 임진왜란이 종식된 이후인 1599년 당시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시연이 객사를 건립한 것이 정확한 표기라고 합니다. 이 진남관의 국가유산청의 건립 연도 표기 오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여수 진남관은 1598년이 아니라 1599년에 건립되었고 건립 시기 역시 임진왜란 시기가 아니라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건립된 것이로 이 건립 연도는 이 1년 차이가 1년에 불과하지만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건립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큰 오류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역의 중요 문화재의 건립 연도를 국가기관이 홈페이지에 잘못 표기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포털 사이트 사전에도 잘못 표기된 건립 연도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 상황. 이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진남관은 1599년 선조 32년 12월에 통제사 겸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이시연이 정유재난으로 불타버린 진해루터에 75칸의 객사라 건물을 세웠고 또 건물 상량문에도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진남관은 1559년에 건립 이후 1664년 절도사 이도빈이 개축하고 1716년 숙종 42년에 제94대 이여옥 수사 때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1718년 숙종 44년에 95대 수사 이재면이 건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목조 건물로 2001년 4월 17일 대한민국 국보 제304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진남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건립 이후 한번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고 다시 건립된 연도들이 역사에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정작 진남관의 첫 출발점인 건립 시기가 국가유산청에 의해 잘못 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남관은 지난 2013년에 전면 해체 보수 결정으로 2017년에
가설 돛집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시작한 건물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지붕 기화 공사 등을 끝내고 현재 돛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체 보수가 끝나면 올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천으로 가죠. 순천 신대지구 지역구 도의원이 순천 신대지구를 관할한 행정청인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으로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배후단지로 조성한 전남 순천 신대지구를 경자구역에서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역구 도의원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지역구가 신대지구인 전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은 최근 열린 도의회 도정 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는 현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행정이원화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숙경 도의원은 주차장 부족이나 교통 혼잡 문제 등 신대지구 주민들이 불편함을 수차례 호소하고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자유구역청 관할지구에서 신대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숙경 도의원은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심 배후단지 기능 목적으로 개발된 도시지만 당초 계획과 다르게 여러 투자가 무산되면서 병원 부지와 외국인 학교 부지 등 3만 7천여 평이 13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예, 경제청을 신설한 이유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행정 지원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죠. 행정관할 구역의 이원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논리 같은데 신대지구 자유구역청 해제 주장에 대해서 전남도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네, 신대지구 지역구 도의원의 자유구역청 관할구역 해제 주장에 대해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경자구역 해제 권한이 있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사례가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전남도는 해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남도 관할부서는 자유구역청 관할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순천시와 협조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숙경 도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9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신대지구의 주민 고충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신대지구 활성화와 경자구역의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순천 신대지구 주민들이 경자구역 지정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전남도에서 순천시나 광양경자청과 협의해 해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지난 2021년에 개관한 도림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광양 지역 일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2021년에 개관 이후 광양 시민을 비롯해 전남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광양 도립미술관의 운영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양 도립미술관은 개관 전 시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받아보다를 시작으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과 니움 미술관 순회정 등 잇따른 대형 전시로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양 도립미술관은 현재 주변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가 없어 이 도립미술관 이름이 붙은 버스 정류장이 없고 여수에서 오는 버스는 한 대도 없고 겨우 순천에서 2개의 버스 노선 정도가 미술관 앞을 지나며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은 2022년에 주민들이 광양시 교통과와 문화예술과에 도립미술관 버스 정류장 설치를 건의했고 이 버스 차량에도 이 다음 정류장은 도립미술관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김단비 기자와 함께 여수에서 도립미술관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고 버스 2번 환승했다라는 후기 들려드렸는데 지역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필요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외지인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양시의 관심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광양도립미술관은 광양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미술관을 가려면 광양 5일장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별도 노선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외지인들도 진행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를 타고 도립미술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내버스가 이 도립미술관을 경유하는 노선의 확충이 우선 시급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을 드리는 시간,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9월 중순인데 와, 오늘도 잠깐 나갔다가 등에 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네, 주룩주룩 흐르죠. 진짜 뜨거운 날씨가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런 무더위가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올해 초 이상 기온으로 올해 작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이로 인한 물가 상승도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음. 근데 추석을 앞두고까지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추석 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여름 폭우와 더위에 채소는 다 녹아내리고 바다 수온이 높아서 수산물 생산량도 줄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공급이 충분치 못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또 추석이 예년보다 빠르다 보니까 핵과일이나 채소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잡을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잡기 전에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에 추석을 맞은 시민들은 한숨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께서 오늘 오전에 여수의 대표 재래시장 서시장을 또 다녀오셨는데 네. 물가는 올라도 한숨인데 그래도 추석이니까 앞두고 있는 분위기가 좀 나든가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요. 여수 서시장 일대는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시민들 발길이 아주 북적였습니다. 예. 하지만 예년만큼의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또 물건을 사는 사람의 모습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시장 갈 때마다 보이는 모습 있잖아요. 네.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파도 적기전 나와 있고. 그렇죠. 예, 예.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아. 네. 이렇게 올해는 대부분 꼭 필요한 물건만큼만 구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채소를 구입하는 시민들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채소 요즘 너무 비싸요. 맞아요. 채소의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가격을 하나하나 물으면서 좀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예. 시민들은 추석이라 준비는 안 할 수는 없고 또 준비를 하자니 가격이 많이 올라 힘들고 고민의 연속을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아니 난 시장 갖고는 사람이 없네. 근데 장사꾼들도 장사 돼도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버글버글 했는데 지금 연말이 안 되니까 누가 얼마나 사다 먹겠는가. 조구, 저 서대 조구, 전. 요것도 또 여기 와갖고 또 뭐 샀냐. 맛살 사고 오뎅 사고 해먹던가 안 해먹던가. 그러면 이제 또 이따가 또 달걀이나 또 사러 오고 뭐 사러 와야지. 그래도 예비적으로 사다 놔야 되니까 문 닫히고 있게. 소비는 똑같아요. 마트보다는 이런 재래시장이 확실히 가격이 저렴해요. 저도 마트만 다니다가 시장 오니까 확실히 절반값인 것도 많아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다 비싸요, 야채가. 육고기하고 야채하고 뭐 그런 거. 이게 조금 해가지고 옛날에 이거 4,000원 이거보다 이렇게 컸었거든요. 이제 조금 반도 안 되는데 지금 5,000원이잖아. 이제 여러 가지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사서 먹으려고.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예 안 돼. 명절 같지가 않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 추석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올해 초 금사과로 불렀던 사과는 추석 전까지도 워낙 많이 올랐던 터라서요. 추석을 앞두고는 조금 안정된 가격이지만요. 전년 대비해서 한 17%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17% 정도. 네, 그런데 예. 제수용품 중 하나의 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120% 넘게 올랐습니다. 또 야채 중에서도요. 애호박, 미나리, 배추, 무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이 28만 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 늘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사는 소비자들도 고민인데 대목을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목을 맡고 있는 상인들의 고민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야채 상인들은요. 야채들 가격이 대부분 많이 오른 상황이라 물건을 파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팔지 않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상품도 아니고 또 원가가 높다 보니 가격을
가격을 내릴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또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가 추석 연휴에도 영업을 이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마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할 수가 크게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폭염에 수온이 올라서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수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잖아요. 네. 이 때문에 수산시장 상인들 고민입니다. 팔 수 있는 생선도 한정적이고 가격도 오르니 손님들은 눈으로만 보고 그냥 지나치게 일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안 되구네. 진짜 안 되고요. 예. 아이고 장사도 안 되고 고기도 없고 비싸고 막 그래요. 파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기도 없고 비싸고 날이 뜨신 게 바닷물이 뜨신 게 비싸고 깔치 오래 굵은 거 한 마리가 없어. 이래갖고 장걸 파요.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싸고 그냥 파는데도 힘드네요. 날씨가 워낙에 그냥 막 날씨 때문에도 이해가 가는데 진짜 어찌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대형마트에서는 다 그냥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야채, 채소, 과일 막 그런 걸 다 한꺼번에 그냥 싸게 막 도매로 팔아보게. 사람 적지. 그냥 다 식자재로 편하게 가서 시장을 봐볼게. 그런 대목 찾아볼 수 없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참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석 연휴 소비자들 또 상인분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 안에 물가 대책이 좀 나와서 모두가 재밌고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스피커,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저희 여수 YMCA가 유아 교육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기 스포츠는 하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저희도 굉장히 새로운 좀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가 교육부를 방문해서 현재 지금 유보 통합이 되면서 모든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한 국이 유아교육국이 이제 교육부로 다 옮기면서 그 국장님하고 좀 뵈면서 앞으로 유보 통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한 유아 교육에 대한 뭐 지원 사항이나 협력 사항들 해서 유아 교육 정책에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교육부 국장하고 뭐 면담을 하면서 한 주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도 지내셨군요. 김석 총장님, 뭐 일정표가 여기 앞에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빼곡합니다. 네. 예. 대통령 일정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바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올해 작년 그 방금 우리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민사회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사무총장들은 뒷짐만 좀 지고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김대희 총장님은 저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하여튼 같이 실무를 좀 뛰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는 한국 IMCA 제가 사무총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110주년을 맞이한 한국 IMCA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 서울 IMCA가 지금 현재 한국 IMCA 연맹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서울 IMCA 뭐 회장,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 만나서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뭐 그런 순천 YMCA 일이 아니라 한국 YMCA 일 때문에 좀 정신없이 바빴고 오늘은 또 최근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순과 제주 4.3에 대해서 반란으로 규정하는 표현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 문제로 대단히 좀 심각한 가운데서 여순과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의 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11시 김대희 총장님과 같이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수 순천 그러니까 여순 특별법이 지금 개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행안위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법안이 9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또 주철현 의원님께서 최고위원님 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애쓰고 힘써달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11시에 개최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사실상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YMCA 토론에 아이쿠. 마지막 주제를 뭘로 할지 고민했는데 뭐 이것밖에 떠오르지가 않더군요. 의대 문제 뭐 지금까지도 이제 난맥이니까 참 중요할 테고 지역 소멸 이야기 너무 중요하고 뭐 김석 총장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 왜곡 바로 잡는 것, 뭐 여순 사건 개정안 빨리 마련하는 것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알리고 공론화하는 언론과 방송 프로그램이 맹탕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지적을 또 이전부터 늘 주셨기 때문에 요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역 라디오와 라디오 전망대 그리고 YMCA 토론 코너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뻔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이제 특집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눠봤었잖아요.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었고 그 와중에서도 이 라디오 이제 5년이 됐더라고요. 라디오 전망대를 맡은 지. 이 라디오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의 시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와 콘텐츠 홍수 시대 라디오가 웬 말이냐, 뭐 언제적 라디오냐, 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대답을 김대희 총장께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디오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화 방송 콘텐츠 많지만 가장 간편하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생방송 체제이고 또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청각에 의존하니까요. 특히 요즘은 이제 자가용 시대라서 대체적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라디오가 중요한 정보를 주거든요. 특히 라디오는 주로 이제 생방송 체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생방송이요? 네. 생방송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때 소식들을 들어요. 뭐 문화 예술 뭐 음악뿐만 아니라요. 뉴스라든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바로 생방송 형태로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아침 출근 시간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퇴근 시간대는 라디오 전망대 이거 듣거든요.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은 사람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청각만 가지고 있으면 라디오는 언제든지 직장이나 어디든 들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요. 이렇게 하면서 의외로 시청각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많지만 청각에 의존하는 라디오는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고정편을 가지고 있다. 특히 퇴근 때 가장 우리 전남 동북권 지역 85만 시민들이 만나는 라디오 전망대. 이런 장점은 아마 TV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김석 총장님 경우는 뭐 진행도 하신 적이 있었고 네. 뭐 타 라디오 방송입니다만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 김석이라는 사람 없으면 방송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가요? 아유 왜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언제적 라디오 여러 가지지만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나 사실은 TV는 이 시청자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자기 취향과 이런 거에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라디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가 모든 세대를 위한 방송을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이것을 좀 더 이제 우리 지역으로 끌고 들어오면 전남 동부권의 소식을 모든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매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예를 들어 의대와 관련된 문제, 최근에 그 의료 대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에 있는 뭐 TV나 이런 쪽은 그쪽의 소식을 중심을 다루지만 아무래도 라디오에서는 좀 소소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플 때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 컨텐츠를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지역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기본적으로 연애할 때도 그런다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외모에 반하지만 나중에 소리와 뭐 음악과 무드와 분위기인 것처럼 취향. 이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분위기와 이것이 무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디오는 아마 다른 매체가 막 쏟아져도 여전히 아날로그적 감성이든 아니면 디지털 감성이든 간에 그것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그러면은 지역의 라디오는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역 일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라디오라는 매체에 그 돈이 흔히 말해서 안 된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에도 지역 라디오는 중요한 것인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현재 라디오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TV나 유튜브는 어떤 특정 매체를 시각적으로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특정한 장치가 없으면 보기 힘든 내용인데요. 사실 재난 방송도 그러고 보니까 라디오를 중심으로 네. 가장 일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생방송 체계가 라디오가 가장 편해요. 나머지 TV나 유튜브는 특정한 장비나 장치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그러네. 송출하기 힘든데 뭐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라디오는 얼마든지 쉽게 이런 송출도 하고 사실상 동네 FM 주파수만 잡히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언론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 또 내가 살고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들을 통해서 쉽게 라디오를 형성할 수 있고요. 또 라디오는 TV보다는 이 제작하는 주체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라디오 전망대는 지역의 시민사회, 지역의 기자들,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라디오 전망대 주체잖아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나 여수 MBC가 주체가 아니라 누구나 다 방송에 참여해서 그렇죠. 자기가 방송 제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이건 라디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더라도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고정 팬들은 그대로 더 공고하게 지켜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 사회를 어찌 보면 유지하게끔 하는 매체가 라디오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거기서 듭니다. 정보가 나누고 사실상 우리가 일반 방송 매체는 뉴스 매체는 기자를 중심으로 네. 운영되잖아요. 근데 그 기자가 생각하고 기자가 생성해내는 그 보도 매체로 나가지만 라디오는 누구나 다 출연할 수 그러네요. 있고 예.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다른 매체는 쉽사리 따라오기 힘들 거라 봐요. 마을 전문가로서 네, 말씀도 유의미하게 주신 것 같은데 지역 라디오는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사람, 자연, 문화 이런 것들을 지금도 라디오 전망대에서 모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그 매 코너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라디오 전망대가 보여주는 것이 지역 라디오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나는 오후 2시에 많은 소소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막 즐거움이 있는 것 플러스 라디오 전망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 사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슈 또는 우리가 혹시 잊어서는 안 되는 지역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올해 76주년이 되는 여순과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은 끊임없이 라디오 전망대에서 여순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시민사회 단체에 있는 저희들이 와서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권 또는 행정가들에게 전달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라디오는 대단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김대희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진짜 바쁘거든요. 아니, 대통령 일정이라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근데 라디오 전망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라디오 가치는 사회적 자산인 거예요. 지역에서 전남 동부에 여수 MBC를 비롯한 이 라디오는 진짜로 사회적 자산이다,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의 시사 라디오로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지역의 시사 라디오 꼭 여수 MBC 국한에서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CBS도 있고 전남 CBS도 있고 순천 KBS도 있고 여러 매체들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사 라디오는 그렇다면 중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들은 것 같으니까 뭘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고 현재까지 진단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CBS나 KBS, MBC 이제 각각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네. 시간대가 아침, 오후 그리고 퇴근 무렵 이랬으면서 각각의 자기 장점들을 나타내면서 가는데 공통점들은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는 이게 집중 분석이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1분 이내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다른 코너로 다른 또 주제로 뉴스를 정보를 제공하는데 리포트 길이 2, 3분 정도 되니까. 네. 근데 라디오는 심층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에서 특히 이제 지역 전남 동부권 지역은 각각의 그 5개의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그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지역 전남 동부권 지역이라는 정체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어떤 지방자치 시대의 하나의 정체성을 행생해 나가는 역할로 저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지역의 지방자치나 정치 그리고 경제나 산업, 환경과 역사, 문화 그리고 노동 뭐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소식과 이야기들을 집중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시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전달해주고 공유해내는 이것은 일반적인 TV에서는 찾기 힘든 그런 라디오만이 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분석이 있다면 또 라디오는 대안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죠. 분석과 대안을 해낼 수 있는 흐름이고 또 그때그때 일주일 단위로 혹은 또 2, 3일 단위로 바로바로 정보들을 살아있는 정보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 장점이 저는 지역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예, 김석 총장께서 앞서 그 지역 라디오를 사회적 자산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자산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세 글자입니다. 공론장이 해야 된다고 공론장.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뉴스 데스크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그 뉴스를 이미 취재한 기자님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와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제공하는 양쪽의 시각이 좀 들어가기 있다 보니까 때로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 시사 라디오에서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순천대학교 의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령 김문수 의원의 입장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순천시장의 입장이 좀 그렇고 전라남 도지사의 입장이 그렇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 라디오의 힘이 좀 세질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뭐 한 몇 차례라도 이 세 분이 함께 출연하는 어떤 뭘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안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을 안 되더라고요. 만드는 힘이 일단 이 지역의 라디오 전망대가 가지고 있다. 그거를 방송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되게 들으려고 라디오 전망대 굉장히 애를 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소년들 요즘 그다음에 최근에 청년들 삶이 굉장히 팍팍하거든요. 우리끼리 청년들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중에라도 청년들을 출연시켜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리포트는 한 2, 3분이면 정리가 되지만 하나의 꼭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10분 이 정도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라디오에서. 그럼 그런 이야기 10분 정말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방송에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김대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뭐 대본이 없이 옵니다만은 만약에 다른 데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그 10분을 위해서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학습을 해오기 때문에 그 10분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전파를 타면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을 또 의도적으로 찾아내기도 하고 예. 좀 그러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송의 주체가 그 제작사가 아니라 저는 일단 방점은 저는 시민 누구나 다 방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 장점과 또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는 다른 관점이잖아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뭐 다양한 좀 관점을 제시해 주는 흐름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좋고 특히 이제 라디오는 지역의 가장 낮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담아주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시청각 매체가 담아내는 것이 폭이 적거든요. 근데 라디오는 뭐 예서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저 시골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들 이야기든 동네의 중요한 이슈나 또 현안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같이 담아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그 이슈에 대한 대안들도 담아내는 흐름들이 아까 뭐 김석 총장님 공론의 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도 예산 중에 일부를 이렇게 지역의 이 언론 공론화된 장에 좀 일정에 투입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지역의 시민들 스스로가 만드는 지역의 자산으로서 언론의 기능도 같이 더불어 나간다면 굉장히 이 프로그램 속에서 다양한 정책과 정보와 이야기가 저는 좀 수렴될 거라 좀 보는 거거든요. 김대중 의원 무슨 일 있습니까? 멘트가 되게 좋습니다. 뭐 되게 따뜻하게 쳐다보시네. 시민 모두가 라디오 뭐 이런 오늘 뭐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제 군대를 93년도에 제대를 했거든요. 제가 군대를 좀 6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27살 때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YMCA에 제가 95년도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YMCA 들어와서 제가 처음 한 사업 중에 하나가 라디오 전망대에 지역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시민사회 소식을. 직접 출연하셔서. 아, 네. 그래서 방송국이랑도 처음 와봤고요. 95년에도 그럼 라디오 전망대 아, 있었네요. 네. 30년이 되셨네 그래요. 네. 그때는 송민규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던 아,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떻든 지역 소식을 담아내고 그래서 저는 YMCA 운동을 여수 MBC하고 같이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면 특히 지역 소식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생방송 하셨었나요? 네, 라디오 연결입니다. 라디오 연결. 그래서 라디오 연결했는데 그래서 많죠. 제가 경상도 말이 그때는 심했었어요. 제가 태어난 것은 3일면에 태어났었는데 3일 태어나서 산단 이주한다고 7살 때 경상도로 하동 진주로 이사간 바람에 경상도 말이 붙어가지고 라디오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한 8분 정도 지역 소식을 전해주는데 MBC에 전화가 옵니다. 아니 여수 MBC 튼 줄 알고 나는 운전하고 가다가 경상도 말이 들어서 나 진주 MBC인 줄 알았다. 그래서 주파수를 돌렸는데 아니 안 잡힌다. 그래 뭔 소리냐? 어떻게 경상도 말이나 여수 MBC 나오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기자들이 또 편성국 쪽에서 아 그분은 3일맨 출신이신데 이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래서 여수 MBC는 중요한 에피소드인데요. 상당히. 근데 어떻든 저도 시민사회 운동을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와 하면서 YMCA가 아닌 시민사회의 시각들, 시민사회의 여러 행사들을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알려주는 과정. 예. 여기서 저도 운동이라는 관점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아마 제가 그때 라디오 전망대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YMCA라는 좁은 틀에서만 저는 세상을 바라봤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화산경마장 반대 운동을 막 열심히 할 때 네. 라디오 전망대를 통해서 막 이런저런 막 소식들도 정하고 때로는 이제 진행자하고 의견이 좀 같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그럴 수 방송이 있죠. 예. 그 방송이 전파를 타고 제가 심지어 손석희의 시선 집중회까지 나가서 이 경마 도박장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같이 좀 7, 8분 정도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전망대가 지역의 뉴스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을 컨택하는 중앙방송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 시사 라디오라고 하는 것들 꼭 여수 MBC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을 방송국 같은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대학생 때뭐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마포 FM? 마포 FM, 동작 예, FM 이런 예. 것들 출연했던 경험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잘 방송을 꾸려가시고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이제 와서 느낀 것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마을 방송국 같은 플랫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여수 MBC와 라디오 전망대 그 역할은 해야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저는 실제 바로 알고 추진을 계시는데. 했었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과거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유튜브보다는 방송에 출연하는 건데 근데 하루 종일이라도 이 전파라도 우리가 마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조곡동 철도 마을에서는 실제 마을 방송을 좀 추진하기도 그러네요. 했었고 중앙동 천태만상 마을이라고 해서 중앙동 지역에서 실제 FM을 좀 추진하다가 좀 약간 좀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었고 그런 게 있었구나. 공모 선정이 안 됐고 지금도 아마 순천에서 그 마을 FM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작은 마을의 로컬 그 컨텐츠들이 있으면 라디오 전망대 같은 또는 여수 MBC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KBS, 예. CBS가 다양한 컨텐츠로 지금 이선아 작가님 밖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컨텐츠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생태계.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때 한 12년 전인가요? 지역 단위 2km 이내에 조그마한 마을 FM 방송을 한번 준비를 했었어요. MBC 그때 구성원들하고 예. 그때 했었는데 인허가도 어떻게 받을지 고민했었는데 결국은 시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수 MBC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실제로 여수 MBC는 우리 전남 동북권 지역에 한 50km, 60km 이내 커버하지만 우리 방송의 마을 방송의 역할들을 항상 해줬거든요. 라디오 전망대가 특히 라디오 전망대 해줬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뭐 여수 MBC 관계자야 오늘 발언 자체가 완전히 오늘 아니, 그런 측면이 있어서 30년 전부터 하셨다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뭐. 실제로 순천은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수 같은 경우는 그때 여수 MBC, 여수 KBS 있어서 사실 지역 소식을 많이 담아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만나잖아요. 이러면서 결국은 수도권처럼 마을 방송의 기능이 많이 필요 없었던 내용을 아마 MBC가 해줬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은 그래도 주체가
보통 우리가 기자나 아나운서가 있다면 이 사람 말고도 바로 구성 작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나 아나운서가 진행은 하지만 다양한 내용들은 이 작가님들이 지역에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잡아내고 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패널로 참여를 해서 방송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장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하루 단위로 또 이틀 단위로 바로바로 생산되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어제 오늘 형성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수 MBC가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아마 마을 방송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YMC 마지막 코너인가요? 5년 전으로 네. 거슬러 올라가면 네. 김석 총장님은 YMCA 토론이란 코너를 매주 5년간 출연을 해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여수는 그때 이상훈 총장님부터 총장님하고 같이 해서 했었죠. 시작을 했었고 김대 총장님은 이제 그 중간에 이상훈 총장님께서 안 하시고 이제 물려받는 과정에서 다행히 또 쭉 내가 함께 하겠노라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 저도 이 5년 전에 이 YMCA 토론이란 코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별개로 같이 한 분들이 이게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두 분한테는 도대체 어떤 코너였을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앞서 뭐 매주 오게끔 하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코너였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생각이셨어요,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5년 전에 이용선 아나운서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때 기억을 되돌려 봤는데 오늘 오면서 되게 제가 시니컬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상훈 총장님이 하신다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약간의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방송 매체에 나가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방송인처럼 나오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실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좀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지금 대본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김대희 총장님 그런 경험 있을지 전 되게 혼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 뭐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주변 분들한테 또 왜 한쪽 시각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YMCA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감사하게도 YMCA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이 가장 커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수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시민사회의 성장에 있어서 YMCA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인데 부인할 수 없죠. 뭐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좀 쪼그라드는 것도 좀 있지만 YMCA 토론 이거라도 좀 지켜서 YMCA가 뭐라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요즘에는 되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시민단체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는데 뭐냐면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장서서. 근데 뒤에 뒷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혼자 싸우는 싸움을 계속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만 소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점은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이 YMCA 토론에서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최대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이렇게 수려한 외모의 이용선 아나운서가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도 매번 와서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김대희 총장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YMCA 토론 코너 하면서 가급적이면 YMCA 시각을 일부러 안 가지려고 그래요. 물론 YMCA가 여수 YMCA는 1946년도에 여수에서 생성된 7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NGO지만 어떻든 YMCA도 하나의 단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시민사회의 시각들을 좀 담아내서 지역이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YMCA 코너지만 지역사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코너를 통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책을 한 권, 두 권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짧은 시간 확실합니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날 와가지고 원고 천반내 하신 적도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하는 거죠. 이번 라디오 전망대 이 논의를 하겠구나라고 싶으면 그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디오 전망대 한 4년 반 정도 됐죠. 출연한 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끼지도 못했던 미처 생각 못했던 주제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나도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주제로 여수 YMCA도 매주 한 번씩 논평을 내볼까. 논평을 라디오 전망대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좀 더 우리 YMCA 회원 구조하고 회원 이사님들하고 이사나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YMCA 논평을 좀 더 체계적으로 내는 것도 시민사회 목소리를 정리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개념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YMCA 토론 정리해서 책이나 한번 같이 들을까요? 아, 좋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나쁘지 않죠.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코너로 저는 이 YMCA 토론이란 코너를 기획했고 생각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두 분 또 휴가 가실 때마다 그 함께 해주셨던 네. 뭐 경실련, 환경련, 전남 녹색연합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이 지역에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코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쪼록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인데 두 분 건강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뵙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뭐 이 방송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이선아 작가 그리고 많은 리포터님들 그리고 이용선 아나운서 오늘 방송 거식인데 박수라도 한번 쳐주면 어떻겠습니까? 끝나야 네. 해야 됩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이용선 아나운서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예, 5년 6개월간 이어온 제 라디오 전망대 여정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때로는 치열하지만 거칠었고 때로는 무디였던 시사 프로그램이었겠다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에서 자부심 갖고 들을 수 있는 시사 프로 하나 만들자는 마음으로 임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그렇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저를 믿고 함께 방송을 만들어와 주신 스태프들, 또 격한 질문을 던지는 진행자임에도 신뢰하고 출연해 주신 지역사회 모든 라전 식구들에게도 마지막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라디오 전망대 이후 방송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드릴 내용이 없어 전해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새로운 진행자가 인사드리는 날이 곧 있으리라 보고 믿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늘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아나운서 겸 라디오 PD 이용선이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참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쉬운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을 하루 잃을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